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5 개정 총론 해설을 통한 교육학 예상문제 유추하기 파트 3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이제 주의 깊게 저와 함께 그 개정 총론을 이제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개정 총론을 함께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 안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예상 문제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에서만 교육학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이 총론이 없는데 왜 시험에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개정 총론 안에는 우리 교육과정이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담겨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요약되게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교육학 출제하시는 분도 누구보다 교육과정을 잘 알고 또 이 부분을 들고 가셔서 주의 깊게 보면서 출제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걸 읽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 문제를 타당성 있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예를 들면 교육심리, 교육사회 하나의 파트가 있듯이 2015 개정 이 총론도 하나의 파트만큼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1번부터 우리가 3번까지 다 했고 이제 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4번째, 네 번째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파트 중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총론은 어떤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적 편견입니다. 교육적 편견 극복,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딱 두 가지예요. 바로 교육사회의 교육평등과 교육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학력 상승의 원인, 이 두 가지가 임용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교육활동 정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지시되어 있는 양성평등 개념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과정 이 내용 자체에 그 평등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부분 교육사회에서 물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무수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갈등론, 기능론, 갈등론 안에서도 이제 미시적 관점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나올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지만,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교육과 평등 부분이 충분히 임용에 출제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교육과정 자체에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고 해서 이 평등의 유형을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결과의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육사회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면 그 중에서도 저는 결과의 평등인 보상적 평등에 관하여 이제 저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 보상적 평등이 중 이제 하나인 기회균형 성발제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 이게 무엇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교육학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저도 교육사회 파트를 워낙 좋아해서 이 평등 관련된 부분도 유의 깊게 한번 탐구를 해봤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허용적 평등은 이제 뭐 성, 인종, 계층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마땅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자는 게 이제 허용적 평등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랬다고 하죠. 이제 인종에 따라서 혹은 계층에 따라서 능력이 뛰어나도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위 계층이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이나 인종, 계층, 남녀 뭐 혹은 인종 이런 거에 차별 없이 그냥 사람이라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마땅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다 교육받게 법적으로 보장해주자. 이게 허용적 평등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게 해주면 그게 과연 평등할까?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게 보장적 평등인 거죠. 과연 이렇게 법적으로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만 말해주면 과연 이게 평등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육받을 능력은 충분히 돼요. 내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내가 학습 능력도 있어요.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상 수준으로 돼서 내가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골 학교에 내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을 받을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다녀야 되는데 집에서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학비가 부족해서 내가 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누구나 다 교육을 받게 만들어줬다고 해서 과연 이게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가 없으면 지어줘야죠. 농어촌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그 농어촌 지역에 학교를 지어주거나 그 학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 다른 그 도시군으로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게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적 평등. 즉 누구나 평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다른 제약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이외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자기가 교육받을 이제 지적 수준 이게 안 되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교육 못 받는 거지만 그거 외에 어떤 경제적 요건이나 사회적 지리적 요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불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무상 지원 모두가 다 돈 안 내고 교육 받아도 된다. 왜? 돈 때문에 너네가 교육 못 받는 거 그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보장적 평등이 되는 거예요.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네 교육 받는 거. 너네 시골 학교 지금 그쪽에 학교 교통이 불편해서 교육 못 받아? 그럼 우리가 차편 지원해 줄게. 우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교육 받도록 하자. 아니면 기숙사 지어줄게.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해라. 같이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평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냐? 그렇게 끝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차별 없이 모두에 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학교에서 교육 받는 건 다 똑같다고 쳐도 A 학교, B 학교, C 학교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A 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있고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B에서는 어떤 교사가 있고 어떤 기자재가 있고 어떤 그 시설이 있고 어떤 선생님이 있고 다 학교마다 다르지 않냐. 그래서 진정한 평등을 만들려면 이 학교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면이나 아니면 학교 간에 가지고 있는 교사의 어떤 능력 수준이나 아니면 교사의 어떤 가치관이 이런 것들을 솔직히 다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교육 조건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육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허용적 평등이나 보장적 평등이에요.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을 받게 되면 일단 다른 뭐 경제, 사회, 지리, 인종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교육을 못 받는 것들을 다 없어져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등이 일어날 수 있냐? 아니다. 왜? 학교마다 시설, 선생님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콜맨이라는 학자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그게 진정한 평등이라고 보고 콜맨이 이제 보고서를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학교가 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전까지는 이 교육의 조건, 질만 다 만족시켜 학교 간에 그 유사하게 뭐 운동장 있으면 다 있으면 되고 과학실 있으면 되고 교사 수준 높이면 다 높이면 되고 그렇게만 되면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니까 평등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정말 미비하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허용 보장 오고 조건의 평등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만족시켜졌을 때 교육 평등이 잘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탐구를 해보는 과정에서 무언가 새로운 거 하나가 더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교육 조건의 평등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학교 교권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교육의 어떤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정 환경이에요. 가정 환경. 이러한 그 학교의 교육 시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수준과 그 결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모든 아동들이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치가 여기라고 보면 출발점 여기라고 볼게요. 가정 환경이 좋은 애들은 여기서 출발해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애들은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 목표 도달점은 여기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빨리 도달하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빨리 도달하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도달하겠죠. 가정에 돈이 많고, 가정의 아버지가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 에서 어떤 인적 물적 자원 투입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신경을 못 써주고 그리고 아이를 잘 케어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런 거 교육 조건 평등 해주면 뭐 합니까?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콜맨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낸 거는 물론 교육 조건의 평등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정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관점이 나온 거죠. 그러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얘랑 얘는 능력이 솔직히 달라요. 얘는 능력이 떨어진 애고 얘는 능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보는 관점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왜냐면 이 출발점이 다른 이유는 그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가정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출발점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과의 평등인 거예요.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기본적으로 보상적 평등이랑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상적 평등은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의 목표는 결과의 평등이에요. 결과의 평등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학교 교육 과정은 얘는 이 학생은 이만큼의 목표를 도달시키고 이 학생은 더 똑똑하니까 이만큼 도달시키고 이 학생은 좀 덜 똑똑하니까 이만큼 도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학교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한 중간 부분 이 정도를 딱 차지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이 최소한의 기준, 이 기준을 넘도록 만드는 게 학교 교육, 공교육의 목표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교육이 이제 왜 요즘에 물론 보충 수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각자 개인적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최종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최소 기준. 이게 결과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 아이도 이 정도 기준을 알고 졸업시키고 이 아이도 이 정도 기준, 이 아이도 이 정도 기준까지는 다 알게끔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자. 그게 바로 결과의 평등이에요. 얘도 왜 이 정도 수준을 얻을 수 있을 거고 학교 교육을 받으면 얘도 이 정도 수준을 얻을 수 있고 얘도 이 정도 수준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결과의 평등이에요. 왜? 학교 교육을 받고 나면 모든 아이는 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알고 혹은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할 테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은 가정 환경이 뛰어나서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이 학생도 가정이 좋아요. 부자라서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가난해서 여기서 출발했어요. 이까지 도달하는데 이만큼의 이제 가정 환경 때문에 이만큼의 핸디캡을 갖고 출발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환경.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더 이만큼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적 평등이에요. 결과적 평등은 모든 아이가 이렇게 결과의 평등은 모든 아이가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출발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출발점이 능력이 낮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가정 환경이 불리하니까 그 아이의 능력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환경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보상을 해줘서 그 출발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두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줘요. 이 학생에게만 지원을 해줘요. 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만큼 맞춰줘야 되는 것만큼 교육을 투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역차별 평등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보충학습을 지원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공짜로 운영해주는 게 바로
결과의 평등, 즉 보상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능력 출발 수준이 다르잖아. 그럼 이런 애들만 모아서 따로 특별 전형을 만들어주자. 그게 기회균형 선발제예요. 농어촌 전형, 기회균등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 배려자 전형. 출발점이 다르니까 아예 다른 아이들이 그걸 맞추어서 우리가 뽑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뽑자. 그렇게 하는 게 기회균형 선발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깊게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다 아실 거라고 보지만 이 흐름을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결국 교육에 의해서 평등으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처음에는 허용적 평등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보장적 평등을 해줬고 근데 보장적 평등을 해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교육 조건의 평등, 학교 극간을 다 평등하게 마련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한번 작성해 보려고 그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알아낸 게 결국 미미하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 환경이었고 아이들의 출발점을 다 다르다고 보는 거다. 그러면 능력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게 결과의 평등이에요. 왜? 그 결과의 평등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능력치가 출발점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기회균형 선발제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균형 선발제와 교복투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강의한 이유는 뭐냐면 제 기준하에서 교육 사회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깊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다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기억한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균형 선발제, 사회배려자 전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뽑을 때는 능력치가 낮은 걸 전제하고 뽑잖아요. 근데 뽑아놓고 대학에서 관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균형 선발제로 농어촌 지역 학생과 그 기회균형 선발제 학생을 뽑았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능력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낮은 애들 안에서 경쟁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정 환경 때문에 더 보상해준다는 관점에서 이제 보상적 평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균형 선발제는 뭐가 문제냐면 뽑고 나서 사후 조치가 없어요. 추수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추수지도. 즉 대학 가서도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추수지도가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중도에 이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이 자퇴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퇴를 할 확률이 높건 아니면 그 대학교에서 학점을 받을 확률이 좀 낮아요. 좋은 학점을 받을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뽑는 데까지만 문제가 있다. 이 기회균형 선발제는 뽑는 데만 신경 썼지 추수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평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은 뭐냐면 이제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아예 이런 그 교육복지를 투자적으로 그 우선해 주자는 그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 학교로 지정돼서 오는 아이는 지역 사회에서 그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 교육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주자는 사업이 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낙인 효과가 있어요. 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저기는 가면 안 좋은 데야. 못 사는 애 가니까 그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는 줄다리기 현상이 나타내고 또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낙인감에 의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좀 약간 능력치가 떨어지는 아이들이고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데인가 봐. 우리는 막 이런 그 단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외에도 장단점이 무슨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게 보시고 전 이까지만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중요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성평등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거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